숨소리마저 표적이 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SF 전설의 새로운 시작. 에이리언 커버넌트 5월 9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결과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44.4%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위인 안철수 후보는 22.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 격차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국회의석은 내세울 게 없지만 지지율은 최고인 프랑스의 마크롱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는데 의석은 내세울 게 없다는 점, 이 점은 같지만 지지율도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대선 지지도도 패권주의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는 8%를 돌파하는 등 약진하자 문재인 후보 측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 후보 지지층 가운데 충성도가 높지 않은 일부가 어차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다면 심상정에게도 표를 나누어 주어서 진보정당을 키우자는 심리로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심상정 후보에게 갈 표가 아깝다면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기보다는 선명한 진보 정책과 노선으로 떠나려는 지지자를 붙잡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대세가 안 바뀔 거라고 믿는다면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합니다. 공교롭게도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부인 최명길 씨도 며칠 전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돕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최명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의당 말입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1시 김용민 브리핑이 주최하는 도울 선생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울 선생의 일생의 철학과 신념을 한데 집대성한 로마서 강해 출간 기념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 경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촛불 혁명과 대선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 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전 신청 없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는 4월 30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강북구 수요일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입니다. 오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습니다. 강연 후에 도울 선생의 신간 로마서 강의 사인회도 있습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정부가 어제 새벽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 포대 장비를 기습적으로 운반해 배치하도록 미군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주 주민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합의문도 절차도 없이 자행된 불법이라며 격렬히 항의했는데요. 사드 배치 현장은 원불교의 정산 종사가 태어난 원불교 성지 뒤편에 있고 직선거리로 2.2km 떨어져 있어서 원불교가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봉헌되던 가톨릭 미사를 방해하고 제대와 제구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관 베네딕토회 황동환 신부의 분노 어린 토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관 수도원의 황동환 신부입니다. 엄연히 미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주례하고 계신 이강태 신부님을 교우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내고 미사가 엄연히 진행 중인데 제대를 탈취해가고 미사를 드리고 있던 그 제구, 성작, 성반, 성체 탈취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맞습니까? 저 미군 기지 안에 전쟁 수행 군사 무기가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한미당국이 사드 항국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사시 사드 배치 지역, 그 지역 제1 공격 타겟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미국 편에 서서 미군이 가서 싸우는 분쟁 지역에 한국군 쫄래쫄래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중국과 대결해야 되고 러시아와 대결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장터가 될 겁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싸움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그 참혹한 역사, 전쟁의 참화의 결과 어떻습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고 이 한반도에서 싸우고 이 조선에서 싸우고 조선 백성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이 한반도에서 싸우고 우리 조선의 우리 선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격돌하고 6.25 한국 전쟁 때 우리 한국민의 소중한 인명이 460만 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싸웠던 과거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핵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이 사드 배치를 이 무도한 정권 기어코 들여놓고야 말았습니다. 사드 그래 어떻게 물리력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철거시킬 겁니다. 철거시켜야 됩니다. 산산이 조각내서 미국으로 가루가루 내서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사드 철거시킬 때까지
저도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 위대한 민주 시민들, 성주 주민들, 원불교 교무님들과 함께하면서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반드시 철거하자! 사드 들여놓는 이 부도한 정권 규탄한다! 대한민국 경찰 미국의 대대주의 새끼로 실컷 살아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국방안보자문단 출정식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 10여 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4차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성소수자 관련한 문재인 후보 발언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성소수자라고 밝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뉴스K 라이브 9시 노지민입니다에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임태훈 소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진짜 안보, 진짜 국방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평화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은 아직 있으니까 양념을 미치니까 안보 장사하겠다 놓고 지금 이주가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주가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홍준표 후보는 작정을 하고 이제 문 후보한테 이게 올가미를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는 자기 지지 기반을 결속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집단을 명확하게 자기 표로 확보하기 위한 그 굳히기에 이제 들어간 거, 손해 볼 거가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발언과 네. 그 당시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처음엔 동성애 반대라고 얘기했는데 막판에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것은 앞서 그 페미니스트 선언에서 6분 동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발언한 것과 상충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후보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비판을 피해갈 만한 네. 어떠한 다른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받았을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국정을 앞으로 책임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저는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존재 자체가 다 부정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32명이라는 이제 그 군인 동성애자들이 네. 형사 입건된 상태잖아요. 누구와 사랑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상실감에 대한 부분은 네. 후보가 어루만져야 되고 단연 돋보인 거는 심상정 후보겠죠. 그 본인이 쓸 수 있는 1분의 찬스를 네. 이것을 보고 상처받았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수자 인권 문제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다. 네. 학습이 되어 있는 후보다라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상당 부분 선거 기간 동안
목사들이 찾아와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끊임없이 심상정 후보를 괴롭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에 보수 기독교 표를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것보다 성소수자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표보다는 대의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정의당에는 성소수자 위원회가 네. 특별위원회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당내에 이제 성소수자 정치 세력화가 네.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이제 진성당원의 지지 기반도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강간모의, 강간미수와 관련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5년에 발표한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돼지 흥분제를 이용한 성범죄 모의 사실을 고백한 바 있던 홍준표 후보지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미순 대표는 홍준표 후보의 태도를 그동안 계속 지켜보았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보여주는 태도나 인식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토론회에서 어쨌든 이거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안 보십니까? 진지한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던 거죠. 무차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동안 홍준표가 홍준표 후보가 하늘이 정해준 남녀의 역할이 있다거나 이대 계집애도 싫다거나 이런 말들을 계속 문제적인 발언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발언들이 사실 일회성의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예전부터의 그런 맥락이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도 제대로 그걸 사과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문제라기보단 그동안 계속 쌓여왔던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다가 이번에 아주 결정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근데 후보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모의 잘못됐다. 성범죄 모의 잘못된 건데 혈기왕성한 때 벌어진 일 아니냐. 청취자 나승진 님도 4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인데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45년 전의 일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본인이 대응을 하고 반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폭력이나 이런 성폭력 공모를 혈기왕성한 시기에 하면 용서된다거나 이해될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젊은 시절에 치기나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요. 여성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일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나 입장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혈기왕성한 때라서 혹은 술에 취해서 그렇죠. 이런 성범죄가 이게 용납이 되는 말인가라고 물으시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른바 3자 단일화 논의에 대해 검은 연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빨간색과 연두색, 파란색이 합해지면 검은색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반문재인 연대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다. 결국 반문재인 연대의 합이 검은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단일화가 안 될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단일화하면 현재까지 쓴 선거 비용이 100억이 넘을 텐데 누가 보전해 주겠느냐.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고 안철수 후보가 보전해 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후매수라고 하나요? 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3자 단일화, 그러니까 원샷 단일화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뭐 사실상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연대라고 보십니까?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만약 여기서 사퇴를 하고 단일화하면 정치적인 사망이고 개인의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래도 건전하게 싹이 트려고 하는 보수가 무너지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탄핵에 투표를 한 세력이 나는 그래도 건강한 보수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뭐든지 부패와 부정을 해도 이것은 빨갱이 비리가 음모다 기획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사표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전 불가능한 일이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구조적으로 단일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단일화하면 지금까지 쓴 선거 비용이 100억이 넘을 텐데 그걸 누가 보전해 주겠어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걸 보전해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돼지 흥분제 이런 이야기로 당장 후보를 사퇴라고 주장한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도 통합정부 카드를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의당으로 임명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일종의 그런 좀 신호를 약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정부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당 합당이나 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아닌 그 지지 세력을 뺏어오겠다는 그런 선거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재인 후보나 저희가 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런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 정권 연장의 숙주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낙승으로 끝날 대선인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경쟁자는 문재인 후보 자신이다. 관건은 1등이 아니라 50% 이상의 득표율 획득 여부다. 만약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된다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집권기는 혼란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목소리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왜 문재인 후보 지지가 안 빠졌을까?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지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구조는 한 70%는 제가 볼 때 세력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상황이고요. 30% 정도가 개인 지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지지표인 한 70%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 중에 7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30% 중에서 일부가 좀 움직일 뿐인데 이 색깔론 논쟁 자체가 미래 중심으로 좀 간 게 아니라 과거의 해묵은 이런 어떤 논쟁으로 가면서 거의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오히려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층과 호남을 다 잡으려면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해야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좀 순진한 느낌이 있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정치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죠.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미숙하다. 가볍다.
여유 있다기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했기 때문에 중도층 보수층들이 함께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TV 토론과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TV 토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흔들리지 않거나 내지는 뭐 적어도 약간 올라간 조사도 있고 다릅니다만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나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티고는 있지만 실제 그 TV 토론에 이번에 그 높은 관심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그 1위 후보의 입장에서 보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과 부동층을 우리가 이제 태도 유보층이죠.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 내에 태도 유보층, 부동층이 이른바 한 10% 정도 있는데 판별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고 샤이해서 실제로는 한 5%, 10% 중에 절반은 실제 부동층입니다. 순수 부동층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샤이 보수층이라는 게 한 5%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투표할지 이 부분은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세가 기울어지면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 45% 정도를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8%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직 넘버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도 한 3%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50%를 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과 45% 대통령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1등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 초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5% 이상을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시작한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시작한 거겠죠. 김미라 교민 전화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와 한번 인터뷰하셨고요. 네, LA 대선 참여연대 대변인으로 제가 인터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캠페인은 잘 됐습니까? 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30만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요. 29만 7,805명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8대 대선 때 22만 3,557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7만 4천 명 정도가 더 많아진 거죠. 33.3% 정도 상승한 인원이 재외 국민 유권자 등록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촛불을 드셨을 법한 시민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 투표 현장에서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첫날이 끝난 거죠, 이제? 네네, 투표 첫날이 끝났어요. 투표 첫날이 끝났는데요. 18대 대선은 투표 첫날 1,242명 중에서 1,266명이 이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LA가 13,697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836명. 그러니까 18대 대선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투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 후보들 중에서 단일화나 아니면 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첫날 투표한 인원수는 작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조금 좋은 분위기로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첫날 투표를. 언제까지 투표일입니까?
LA 날짜로 30일까지예요. 일요일까지고요. 예, 네. 예. 오후 5시면 저희 마감이 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네. 월요일쯤 되겠군요. 네, 그럴 거예요. 예. 엿새 동안 이어지는 네. 이 투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재외 국민들 투표율기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네. 최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유권자 등록수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많아진 것만큼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첫날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투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투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18대 대선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 분들이 오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부터 점점 늘어날 거고요. 예. 주말쯤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투표율은 18대 대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탄핵 이것이 변수가 됐겠죠? 야, 이거 안 되겠다. 투표해야겠다. 이거 계속 네. 방치했다가는 이거 네.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오늘도 10대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19살 친구들, 그다음에 20살 청년들이 되게 많이 투표를 하러 왔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 간혹 제가 이제 인터뷰를 조금씩 했었는데요. 예. 그런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예. 뭐 대략 누구를 선택했을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투표하는 분들의 정서는 이해할 수 있겠군요. 분위기가 일단 너무 활기애애했어요. 투표소 분위기가. 네. 예, 예. 제가 2012년 투표를 하러 간 시각과 그다음에 오늘 투표를 하러 간 시각이 제가 일부러 좀 같은 시각에 가봤어요. 아, 예, 예. 투표소를 한번 분위기도 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네.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네. 그래요. 2012년도 18대 대선에서는 조금 긴장된 분위기가 좀 있었다면 오늘은 되게 화기애애하고 조금은 막 흥미로워하고 네. 막 격양되고 예. 즐겁게 투표를 하는 분위기 분위기상으로 많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투표장에서 보신 분들 연령대는 어떠했던가요? 18대 대선하고 비교를 하자면은요. 예. 18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에 처음에 투표를 하러 오시는 분부터 해서 한 그 이후로 1시간까지 정도 그다음에 하루 종일 그 연령대를 봤을 때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투표를 시작하고 나서 1시간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연령대가 높으신 분보다는 조금 젊은 연령대에서 투표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아이 손잡고 오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LA에 놀러 왔다가 여기에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요. 예, 예. 예년보다 예. 젊은 연령층들이 오늘 첫날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투표하는데 조국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기가 낮아진다면은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네. 재외 국민들의 본을 받아서 저희가 본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본국에서도 네, 그렇죠. 젊은 분들의 본국이죠. 많은 네. 참여를 또 우리가 도출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또 투표를 해서 투표율도 많이 올리고 예. 그래서 본국으로 저희의 에너지와 힘을 몰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라 네. 교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의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 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경찰이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 중단돼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하고 한밤중에 기습 배치라니 유감입니다. 아니, 환경 영향 평가만 했으면 괜찮다, 이 말입니까?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문 후보님,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동성혼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후보님도 입장 말씀하셔야죠. 저는 동성혼뿐 아니라 동성애도 절대 반대입니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철수 캠프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말이죠, 성소수자들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유세 현장에는 안 오고 문 후보님 당신 행사장만 가서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방귀 끼지 마시고요. 성소수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 바로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 성소수자분들이 안 후보님 유세장에 왜 안 갔겠어요? 오거리파 조폭들 맞닥뜨릴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주먹으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 유세장에는 기자들밖에 없습니다. 안 후보님 자랑입니다. 근데 말이죠, 안랩 그만둔 지 10년이 돼서 안랩에서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지 몰랐다고 하셨죠. 근데 10년 전에도 포괄임금제였대요. 한 후보님이야말로 거짓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사람이 저는 거짓말 유전자가 없어서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의사인데 우리 안사람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홍준표 후보 얼굴도 안 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4차 토론회에서 두 분이 웃음꽃이 활짝 피셨대요. 안사람 되는 분의 진료 실력이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안 후보님,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고 정체를 밝히십시오. 국민의당 충남도당에서 우리 안 후보님을 진짜 보수, 보수적통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주진보 진영에서 얼쩡거리십니까? 그냥 홍준표, 유승민하고 후보 단일화 하세요. 선거 전에는 연대 절대 없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또 거짓말입니까? 100번까지는 말 안 했습니다. 버릇 없습니다. 한참 형아한테 버릇 없다니. 주미애 대표 말대로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낼 걸 그랬습니다. 주미애 대표도
버릇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대표 선배 아닙니까?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길 의원이 입당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도 저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 네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한동안 고민해서 하여간 내 제자 언주하고 명길이 잘 부탁해. 그나저나 어때? 내가 안철수 지지하는 거 쫄리냐? 쫄리면 되져야 한다고 봐요. 아니 왜 울어? 그러니까 인간이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 나는 인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래기들을 한 곳에다 분리수거해서 다 가져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대표님 인정합니다. 바이러스 처리는 역시 안철수뿐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뚱보가 총각 때 돈 꾸고도 안 갚은 상태에서 쳐버린 여자는 누구일까? 1번 미경이, 2번 현아, 3번 영은이, 4번 주연이. 그만하세요 좀.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4명의 여자한테 다 차였지. 미안해 뚱보야. 야 근데 찬 남자한테 미안해서 이 여자들이 돈 돌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야 너 얼마 땡겼냐? 이 새끼 이 재테크의 달인이어서 다 갚았어요. 주연이는 아직 25만 원 남았지만 이런 한시번 새끼야. 자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유승민이가 문재인한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지요. 의역해보면 한국 통과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 극우 언론에서나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미국에서는 안 쓰는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른다라고 확인해 줬죠. 자 유승민이가 말한 이 콩글리시 단어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답이 뭐죠?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즘 이곳이 논란의 중심이 됐지요. 정답은 코리아나 호텔. 우리나라가 왕따 당한다. 이거 아닙니까? 정답은 조기숙 교수의 신간 왕따의 정치학.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난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밤새 군사작전 같은, 군사작전이었죠? 네, 군사작전이죠, 사실. 네. 사드 배치 작업 거의 완결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네.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적절했고 이렇게 강행한 배경을 밝혀라라는 입장을 냈고요. 예. 이게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문 후보 쪽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차기 정부의 정치적 판단 여지를 봉쇄했다. 예.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실제로 예. 문 후보는 그동안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방한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강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유감을 표현했는데 기습 배치나 절차 문제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예. 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충돌하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 입장을 냈고요. 예. 홍 후보나 유 후보,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듯한 그런 오히려 스탠스예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약간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유승민 후보의 이런 스탠스는 확실하게 이제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이 TK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 아닙니까? 근데 그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부상도 지금 3명이나 부상을 당하셨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의 이런 스탠스는 실제로 지금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지지율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고 해서 이게 유 후보의 이 전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그나저나 1, 2위 후보인 그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지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작년 말까지는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올해 초부터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뭐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뭐 개선해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국민의당이 당론은 사드 반대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25일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냈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 안 후보가 선회하면서 이제 국민당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일관되게 차기 대통령에게 맡길 문제다. 차기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 후보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군사 작전에 준하는 이런 사드 배치 아무 소통과 또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는 이런 졸속 추진, 졸속 배치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 보이지만 그냥 뭐 반발만 하고 말 것처럼 보이는 맥이 많이 빠져 있고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입장이 행동으로 또 압박으로 미국한테 작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이고요. 사실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사실상 코리아 패싱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황교안 대행 체제에 있는 사이에서 그냥 말 그대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시하고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사실상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아마 대선 주자들 자체도 어느 정도 사드 배치는 이제 전제를 깔고 이후에 부작용이나 피해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입장이 모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과 충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를 어겼고 기습 배치를 했고 주민들이 다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목소리를 내겠지만 사드 자체를 반대하거나 되돌린다는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영토에 미국의 무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 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것과 관련해서 엎을 수도 없는 처지라면 과연 우리가 주권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이승준 기자님 보기에는 황교안이 결국 결정을 했을 텐데 황교안의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알박기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뭐 미국과 협상이나 중국과 협상 자체를 봉쇄하는 차원에서 그냥 사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쨌든 추진 과제였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짓고 자기의 마지막 소임으로 하고 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 박근혜도 쫓겨나고 말이죠. 이런 마당에 이런 일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확실하게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 태도,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뭐 로키드 마틴한테 뭐 받은 게 있나? 뭐 이런 의심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황교안 대행 자체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 문제에서 우리 지금 외교나 통일부 같은 경우 거의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황교안 대행이
목소리를 뭐 적극적으로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에서도 자기한테 도움될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승인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자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게 뭐 국민의 이익, 손실 이런 거는 내 관심 바뀌고 어쨌든 그렇게 봐야죠. 네. 미국이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자가 뭐 한때 보수의 강력한 주자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역겹고 그야말로 참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예. 네. 사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이구 1, 2위 격차가 이제 거의 20% 가까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지금 43.3 대 26.1로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고요. 예. 일관되게 지금 안 후보 같은 경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재밌는 부분은 홍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안 후보에게 빠진 지지율이 결국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1강 1중 아니면 2중 이런 식의 구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까먹었던 지지율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중요한 건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봐야죠. 홍준표 후보한테 몰리는 것 자체가요. 일단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막말 논란도 있고 했지만 일관되게 자기 챙길 표를 계산해서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보수표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작전은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TK, 그 다음에 고령층, 뭐, 이 위주인 것 같고요. 특히 25일 토론회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홍준표 후보가 5.18 가산점, 군 가산점, 그 다음에 사형제, 동성애, 이런 이슈들, 어떻게 보면 저는 보다 보면서 이거는 대입 논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그 해묵은 가치 대 가치, 철학도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표면에 안 드러났을 뿐이지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문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철저하게 자기의 지지층 굳히겠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게 어쨌든 그런 보수층들이 홍 후보에게 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갑철수냐 MB 아바타냐 스스로 무덤을 파는 전략을 취했잖아요. 보수층 보기에는 어린애 장난 같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층에서 신뢰감을 좀 거둘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뭐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저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1위다라고 주장한 부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제가 봤냐면은 뭐 나는 다른 곳은 신경 안 쓴다. 관심 없다. 어차피 안철수 안 될 거 뭐. 하지만 호남에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안철수가 1등이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자기 지분 챙기기에만 관심을 갖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역할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팩트도 틀린 게 데일리안 여론조사의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더블 스코어가 나거든요. 더블 스코어로 문재인 후보가 앞섭니까? 앞서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에서 문 후보가 앞서는 걸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요. 데일리안 조사가 말이죠. 보니까 RN서치가 조사한 건데 이건 무선 100%예요. 100%. 네네. 예. 반면에 국민일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 조원 CNI인가요? 유선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무선 쪽에는 훨씬 더 신뢰도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자면은 박지원 대표가 아전인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데일리안에서는 더블 스코어군요. 호남에서 문재인이 앞서고 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떻게 초조한 감이 느껴집니까? 이 겉으로는 사실 지금 초조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안 후보의 어떤 미래나 새정치 이런 가치들을 계속 제시하며 다시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근데 지금 별다른 타깃책은 없는 상황이죠.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여기서 회복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색깔론도 먹히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논란도 사실상 지금 양측 진실 공방으로 가면서 유권자들의 눈에서 조금 멀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후보 쪽에서 좀처럼 이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아주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듣긴 싫고, 하여간 활동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내려고 애는 쓰는데, 하지만 이분들은 승리를 확신하지도 않고 있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관심도 없고 또 열심히 안 하는 의원들 닥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국민의당은 누구 하나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다시 치고 올라가 보자라는 그런 파이팅 같은 것들이 딱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정치생명건 이현주 의원. 네. 정치생명을 건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네. 그렇습니다. 제 진단이 맞을걸요? 제가 선거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렇죠. 선거 해보셨죠. 그리고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후보들의 공중전이라 의원들의 지상전이 이게 조화가 돼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후보들은 언론과 유세 현장에 나서고 이러면서 표를 모으고 이제는 숨어있는 표들은 사실 의원들이 하나씩 긁어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항상 역대 대선을 보면 실제로 그 밑바닥을 얼마나 잘 훑었느냐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때가 많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같은 게 좀 안 보이죠, 국민의당은.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 앞서서 뉴스 농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적도 있어요. 그냥 대략 1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한 50%, 60%를 넘어줘야 향후에 뭔가 개혁을 함에 있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근소한 차로 치거나 지지율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당선이 되면은 또 온갖 저항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과의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잘 대비하자. 방심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추이를 또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동성애 발언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고 말이죠. 네, 오늘 기습 시위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동성애 결혼 반대.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정확한 입장. 그 입장이라고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 밝혔는데 이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번에 토론회에서 또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심 후보 같은 게 기자들의 질문에 심 후보가 토론에서 말했죠.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인권과 자유의 문제다고 하면서 문 후보에게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 진보정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토론회에서 사실상 문 후보가 좀 홍준표 후보의 어떤 덫에 걸렸다는 느낌을 좀 받죠. 사실 보면 군대 내 동성애로 얘기를 시작했고 이제 문 후보의 사실 입장은 지지하진 않지만 차별하지 않는다가 사실 그동안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답변했다면 크게 논란이 아닐 수 있었는데 군대 내 동성애 얘기로 시작해서 계속 재차 물어보면서 이제 반대한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다가 이제 동성혼 자체를 반대한다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문 후보가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거를 명확히 정리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군대 내 동성애는 현행법상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는 법령에서 규제하는 게 없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거는 법과 상관없는 문제죠.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논쟁 중인 문제잖아요. 아직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직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고요. 요 부분을 구분하셔서 말씀하셨다면 훌륭한 대응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 토론회에서 이게 말이 꼬이면서 저는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자 아닙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수구 기독교 세력들의 이런 마타도어로 인해서 굉장히 또 동성애가 정말 우리 사회의 독소인 양 이렇게 매도되는 측면도 있는데
글쎄요. 참, 득표상으로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씁쓸한 전망을 또 해보게 됩니다만은, 예. 네. 그렇죠. 이게 확장성과 항상 정치에서 이제 항상 생기는 딜레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권과 소수자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이제 표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예. 확장성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메시지를 내야 되나 이런 게 항상 딜레마의 문제인데 예. 이게 어쨌든 진보나 개혁 후보들이 가장 고민해서 조심해서 해야 될 발언일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소수자나 그분들에게 혐오나 차별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배제하는 듯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어쨌든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또 기독교나 이런 분들을 좀 너무 불안하게 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잘 메시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기독교 분들은 좀 문제가 있죠. 예.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를 악으로 몰거나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보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동성애가 요즘의 사조입니까?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동성애입니다. 예. 네, 그렇죠. 꾸준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거고 이거를 어떻게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거 어떻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여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예. 네. 자,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오늘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만나겠습니다. 안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처장님하고 이 촛불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예. 아이고. 우리 김용민 브리핑 국민TV가 있어서 더 신나게 더 힘내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1000만이 넘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위대한 촛불. 예. 이게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금자탑이고, 지금까지의 그 성과만 보더라도 말이죠. 근데 5월 9일에 선거, 적폐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때야말로 정말 촛불이 완승한 셈 아니겠습니까? 5월 9일날 정권 교체가 또 확정됐다. 적폐 세력과 심지어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적폐 세력과 타협하려고 하는 세력까지 심판을 받는다. 그럼 5월 9일날 광화문으로 다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자발적으로 시민들께서도 5월 9일날 개표 방송도 같이 보고 국민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자 이런 제안도 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적폐 세력과 박근혜 최순실 범죄 비호 세력 그리고 그 적폐와 박근혜 최순실 범죄를 비호하는 자들과 협잡을 하려고 했던 세력 아직 저는 심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각자 좋아하는 후보는 찍은 후보는 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 국내 승리를 함께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됐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정권 교체 된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개혁 조치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할 수 없는 길을 가다 보면 미세먼지 이런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생활정치. 저는 정말 생활정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정치, 피부에 와닿는 정치, 생활정치. 그런 걸로 좀 몇 년은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부라도. 그래서 야, 촛불혁명하고 정권교체하니까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내 삶이 정말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 팍팍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치에도 참여하고 정당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게 되고 시민단체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이런 방송도 훨씬 더 대중화될 것이고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요즘에. 아니 우리 촛불은 어떻게 적폐청산이 승리로 끝나면은 한번 모입니까? 5월 9일날 개표를 다 같이 보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국내 승리를 기뻐하자라는 제안도 돌고 있고요. 이름이 퇴진행동이잖아요. 저희들이 2,400개 단체가 모인. 근데 정권 개최된다면 퇴진행동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뀐 정부에 대한 퇴진행동이 되기 때문에 퇴진행동은 이제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다했고 새 정부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연대 같은 것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논의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5월 중순 어느 때 그동안 수고한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한 번 하자 이런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특히 정권 교체를 가정하고 정권 교체 후에 뭘 하자는 게 지금은 굉장히 경계가 됩니다. 조심스럽고요. 2주 남은 대선 변수도 많고 또 이렇게 후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저희가 진보 성향의 후보에 대해서도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책임 있는 정당, 특히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이나 후보는 더더욱이나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방심하면 안 된다. 적폐 세력, 박근혜 범죄 비호 세력, 또 그들과 협잡하려고 하는 세력이 정말 강구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가짜 뉴스도 만들고 발악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드도 말입니다.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지금 2주 남겨놓은 황교안 대행체제가 강행하는 거 보세요. 지금 새벽에 몰래 지금 사드 관련 물품들, 무기들 반입 시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새 정부가 바뀌면 백지화될 거다.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세력들이 협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후보들 누군지 아실 수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일화해서 사드를 반대하거나 사드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후보나 정당을 타격을 주자 이런 기획하에 움직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자들이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무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선 때까지 감시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 때 개표까지 지금 개표도 시원찮다라는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두 눈 부릅뜨고 참관해서 미분류표가 또한 대로 가지 못하도록 또 분류표에서 표가 섞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의 몫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표 과정에서는 어떻게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감독합니까? 다큐멘터리 더 플랜이 큰 화제잖아요. 근데 그 더 플랜의 전체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메시지는 있잖아요. 투표도 중요하지만 개표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개표 과정이 아주 꼼꼼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민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개표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눈도 그렇고 시민단체들이 만든 대선 주권자 행동도 그렇고 개표 참관인을 대대적으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단 한 표도 부정이나 부실하게 처리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감시하고 마찬가지로 제 야당에도 저희들이 촉구드립니다. 총선은 자기 선거이기 때문에 꼼꼼히 개표를 참관하는 편이에요.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들이. 근데 대선은 자기 선거가 아니잖아요. 정말 촛불 국민들 우리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선거 아니라고 부실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5년 전 선거 때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발 이번 대선만큼은
마지막 한 표까지도 허투루 분류되지 않도록 정당 참관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숫자가. 예. 그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게 제가 정당에게도 이렇게 당부드리고 촉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일들 생각해 보면은 악몽 같은 일들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지난 대선과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감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4월 29일 23차 범국민 행동이 또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사드의 도둑 반입 시도, 알박기 반입 시도에 대한 강력한 규탄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여파뿐만 아니라 촛불 대선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내 우려가 크잖아요. 예. 정말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고 복지 국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폐 세력과 타협하거나 비호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다시 한번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이다. 그래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또 미세먼지나 황사나 가습기 살균제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선, 또 한반도 이기 고조를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대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4월 29일 날 23차 범국민 행동입니다. 이제 태진 행동 이름으로 또는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건 대선 전에는 사실상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 얼마 남지도 않은데 계속 또 촛불 집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자기 공간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촛불 국민들은 또 태진 행동은 촛불 대선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하고 촛불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까지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특단의 행동에 나서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시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들을 조속히 찾아낼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다양한 사전 행사는 많이 열립니다. 나는 이래서 투표한다는 보투포 캠페인 같은 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사전 행사 많이니까 미리 나오시면 좋고요. 그다음 6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 집회 그리고 7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본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크게 주제는 촛불 대선을 촉진하고 촉구하는 집회이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이면서 하나 더 도둑 사드, 알박기 사드,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경제를 말아먹는 사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과 함께 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이번이 이제 23번째인데요. 태진 행동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촛불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대선 전 마지막 촛불 집회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5월 9일 날 한박 웃음으로 다 같이 다시 모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촛불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 국면부터 박근혜 구속 때까지 박근혜 탄핵 요구 그리고 박근혜 구속 지지 이게 다 75에서 80%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의 지지율을 더하면 딱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촛불혁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 후보마저도. 근데 촛불혁명보다는 혹시 수구 세력과 타협에 조금 더 치중한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지적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우리 김영민 PD님이 정말 잘 분석하셨는데요. 탄핵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다음에 잘된 판결이라고 하는 여론이 85%, 90%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직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10%에서 15%는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직도 가짜뉴스를 믿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인 다수인 80% 안팎, 조금 더 많게는 85%까지는 박근혜, 최순실 이런 정말 국기문란 세력들은 엄벌에 처하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해야 된다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 미진한 안철수 후보마저도 그 정신에는 충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딱 80에서 85%가 지금
PD님 말씀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 세 분에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양상을 보면서 75에서 80% 이 대의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촛불 민심은 정말 무섭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설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대선 거룩한 민의가 그대로 정직하게 표출되는, 그래서 뭐 부정이나 수구, 적폐 세력의 음모가 통하지 않는 그런 대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까 계속 작게는 75%에서 많게는 한 85%까지 반드시 정권 교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공감되잖아요. 첫 번째도 같이 나오시고 지지 여론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정부일 것이냐, 최선이냐, 차선이냐, 또는 중간이라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우리 브리핑 정치자들 마음 제가 잘 알죠.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들 뭐 역사적인 국면에서는 포괄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75%에서 85%가 정권 교체에 이렇게 적극 찬성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그런 국면인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세 후보가 더 촛불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혹독하게 비판도 하는 거지만 강하게 압박도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끝까지 그런 응원도 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가 선의 경쟁을 잘해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민심에 반하는 우클릭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시대의 그 개혁과 또 이 시대의 그 변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이 80% 안에서 최대한 자기 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게요. 어떤 후보가 자꾸 우클릭하고 적폐 세력이나 박근혜 최순실 범죄 비호 세력하고 자꾸 협잡하려고 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지지율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지성을 발휘하면서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 뭐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을 딱 보면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 촛불 민심이 투영이 된다는 걸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후보가 마지막까지도 촛불혁명, 촛불 정신에 누가 더 최선인가, 누가 더 나은 것인가로 선의 경쟁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PD 말처럼 우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한국 사회는 좌클릭해야지 우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하여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승리의 그날 함께 축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날 광화문광장으로 또 많이들 나오십시오. 저희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퇴진행동 마무리하고 우리 촛불 국민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대선 주권자 행동 꾸려서 열심히 지금 좋은 정책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크박스입니다. 대선 후보 부인의 노래를 듣는 시간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한 안철수 후보의 부인 서울대 의대 교수 김미경 씨의 노래입니다. 2012년 대선 때로 파악되는데요. 사랑의 미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진희 씨의 노래지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이런 가사가 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못 부르면 같이 불러주실 거죠? 그토록 다시.
사랑의 미로야.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사드가 드디어 배치됐다고 하죠. 기습 배치됐다고 합니다. 예. 네,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이 한반도가 핵 기지화할 것인지,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하는 장이 될 것인지, 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 어제 토론에서 전술 핵을 둘러싸고 잠깐 논란이 있던데, 그리고 또 하나가 리영희 선생 전환시대의 논리를 두고서 말이 오가기도 했죠. 누가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군요. 네.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의 책을 인용하면서 리영희 선생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베트남의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 진심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얼핏 지나가는 말투로 리영희 선생의 책을 뭐 허접한 것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뭐 읽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돼지 눈에는 뭐 만사가 다 돼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돼지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돼지하고는 등급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해서 리영희 선생의 책 분단을 넘어서 라는 에세이집에서 한반도는 강대국의 핵볼모가 되려는가라는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3년에 쓰여진 이 글에서 리영희 선생은 동북아시아의 상황, 그리고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그리고 미소 관계 등등을 시야에 놓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결국은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서 한반도가 이 핵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한미동맹 아직까진 필요하죠. 그럼에도 전혀 자주적인 입장, 주체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굴욕적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관계가 필요하다는, 잠정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보면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방 이후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시대의 민족 반역자, 친일 주구분자들이 숙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적 최고 지도부를 장악해온 사실로 말미암아 생긴 대일본 주체성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주체성의 상실이라는 점이죠. 이 상태는 해방 후 40년이 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글을 쓴 시점이 80년대니까 해방 후 40년이라고 했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각 부문에서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은 민족, 국가, 국민의 독립성, 주체성, 긍지 및 정기는 깡그리 잊어먹고 일본의 군사적으로마저 예속됨을 마다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먼저 사실 이 통찰은 불행하게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일본의 우익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진출, 제2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에 대한 의존적 생존에 길들여진 이 나라 국민의 의타적 세계관이다. 미국은 장기적 세계 전략의 구도상 대부분의 한국 후견 책임을 일본에 위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존해 살아온 국민은 미국의 자리를 떠맡는 강대국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누구든 관계없다는 세계관인성 싶다. 누군가를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비굴한 국민성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절하죠? 네. 누군가를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이 비굴한 모습, 우리의 초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분단으로 인한 북쪽의 절반 민족과의 대치 관계로 합리화하고 정당해온 변칙적 민족관념에서 앞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으로 남북 대결을 지탱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이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과 그리고 분단, 이런 대치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력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을 등에 업고 이런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니 뭐니 하는 얘기는 물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상 일본의 핵 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다시 동북아시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전술 핵 배치를 얘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이 폐기하게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어떤 공포감 위에선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절멸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대대적인 위기를 촉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희 선생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80년대 상황에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요소들은 남북한 민족사회의 화해와 평화로서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은 제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우리 이영희 선생에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 화해와 평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남북관계는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적대적 공존을 갈망하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온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물어야 되고요. 이번 대선에 나오신 분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전쟁을 원하느냐, 평화를 원하느냐. 평화를 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전쟁을 원한다면 과연 남한이 전술핵이 배치되고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길 바라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이 과연 자주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그림들도 그려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우리 리영희 선생의 글들을 어제 오늘 쭉 읽으면서 이리저리 참담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40년, 30년 전에 이런 통찰과 회한을 보여준 게 조금은 고맙기도 하고 여러 해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니, 리영희 선생 살아계실 때도 이런 색깔론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아, 그럼요. 덜하지 않았죠.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건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의 싸움으로 봐야지 이건 뭐 좌우니 보수니 신분이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평화를 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노름에 놀아난다면은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암담하기 그지에 없을 겁니다. 이런 책을 읽고도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읽지 못할 거고요. 읽어도 자기 눈으로만 판단하겠죠. 뭐 자기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런 걸 끝없이 부정하고 자기 나름의 정신승리법으로는 부정하겠죠. 예. 이 싸움은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역작 중에 전환시대의 논리도 있고요. 네. 예. 우상과 이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분단을 넘어서도 있고요. 예. 등등 리영희 선생 전집은 그야말로 저한테는 보석과도 같은 또는 어두운 밤의 나침판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예. 한국의 현대사와 아울러서 굴곡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딛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망원경일 수도 있고요. 예. 저에겐 그렇습니다. 예. 리영희 선생님이 이제 거의 말년에 접어드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강연에 설 수가 없다. 또 집필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아예 어느 순간 자신을 이제 은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멋있는 그 지성인의 노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리영희 선생의 책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글도 아주 재밌고요. 아주 친절하십니다. 글 쓰시는 게. 그래서 쏙쏙 들어옵니다. 예. 세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유신 시대 때 이렇게 일면만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어떻게 대학 가서 저렇게 다 의식화가 됐나 했는데 바로 리영희 선생의 그런 저술물 이걸 통해서 눈이 띄었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교수님도 그 경우시죠? 아마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왕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이제 청춘이 돼서 이 세계관을 좀 넓히고 싶다 하는 청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한 딱 2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3권부터는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딱 2권만.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하고 뭐 요즘 대학생들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예. 뭐 사람 환경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책들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한국 현대사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한홍구 선생이 쓴 대한민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역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쇠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저도 충격을 받았던 책들입니다. 한 5권 이상 나왔죠? 네, 4권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아, 예. 그걸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특정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현대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최인훈의 광장, 이런 작품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분단의 현실을 아프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제 개인적인 경우는 중국의 루신의 일련의 소설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일본의 작가로는 그 국가주의에 포섭되지 않고 자식 개인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물었던 나스메 소세키가 있습니다. 아, 소세키. 마장동에 가면은 소세키라는 그 고기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또 혼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성찰이 있는 고깃집이다. 제가 그랬었는데.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또 있고요. 이 마음도 있고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훈의 광장, 그리고 소세끼의 작품, 아울러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 두신 아버지, 어머니, 선물로 이렇게 슬쩍 한번 넣어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보석 같은 선물로 남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장미 대선에 맞선 청년들의 장미혁명. 4월 30일 일요일 교식 광화문 북측광장.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장미혁명을 검색해주세요. 후원에도 참여해주실 거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와 문안 토론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도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보내드립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손혜원 의원과 한화증권 주진형 전 대표가 함께했던 SNS 방송 경제 알바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 이런 소신 발언을 했던 분이죠. 대기업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는 왜 생기는지,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경제 알아야 바꾼다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평가는 향신료로 쓰이는 십자화가의 식물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겨자인데요. 정답자 기본소득 200님. 지지하는 후보의 로고송을 들으면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반드시 투명한 선거를 통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해보고 후회하자님. 세월호는 온전히 보존되어 교육전시관으로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후대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전임 대통령이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네, 오바마인데요. 정답자 여의보주 광명진원님, 개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수개표를 먼저 하고 투표 개수기 사용을 나중에 하도록 요구합시다. 종암동 좌원님, 대선 후보 TV토론회의 모습은 청문회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의 토론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세 현장으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후보자 대신 지원 유세를 나온 각 캠프 인사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는 김진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응원하는 김한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표창원 의원 유세입니다. 요새 무슨 우리 홍준표 후보의 소시적에 무슨 돼지 발정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부엉이를 밥상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밥상을 차버리고 이불을 개달라고 그러면 젖은 발로 이불을 뭉개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그 노무현을 상전으로 모시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홍준표 후보의 후보 그 자서전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친문 패권주의는 얼마나 강고한가. 대표들 줄줄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조직이 그 조직의 정점에 있는 대표들이 패권에 못 견뎌서 쫓겨나는 당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친문 패권에 굴종하거나 야합하지 않으면 당대표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당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안철수도 김한길도 손학규도 김종인도 결국은 민주당을 쫓겨난 겁니다. 겉으로는 탈당했다고 하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쫓겨난 거예요. 어머니는 포항여고 18회 졸업생입니다. 저희 외가는 전체가 경상도 문디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경상도 사투리만 듣고 자랐습니다.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인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상도를 상징하는 후보 박근혜 후보에 대항해서 그 좋다는 국립경찰대학 교수직을 던져버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 어머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같은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그리고 포항여고와 동지상고는 동창회를 가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청와대도 다녀오셨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던 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 좋다는 학교를 때려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해서 나왔을 때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들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몇 개월을 끙끙 누워서 앓기만 하셨습니다. 불효자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해오셨던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냐? 어디 야당에서 뭐 받아 처먹으려고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 모든 수모와 굴욕과 아픔을 참고 견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경상도는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는 언제나 피해 입은 사람들의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나뉘고 가려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젊은이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 아이고 우리 집안은 경상도 집안이고 아이고 너네 집안은 전라도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절대로 우리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극을 안고 사는 것이 21세기 2017년 대한민국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픈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토론할 능력도 없고 국정을 스스로 운영할 능력도 없고 복합다기한 경제, 안보, 외교, 복지, 사회, 교육, 문화, 노동 각종 이슈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그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지역감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상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경상도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경상도가 가장 오래된 권력 집단입니다. 고려 그리고 조선 이어지는 대한민국 늘 언제나 다수를 차지했고 권력을 잡았고 국가를 운영했고 경영, 경제, 언론, 방송, 학계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장악한 것이 우리 경상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